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주택시장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용어 설명드렸고, 주택의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다음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에 대해서 살펴드렸지요. 그리고 주택의 여과정이다, 이분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거 분리 여기서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기본서는 168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져오신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50페이지 보시면, 자,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주거분리, 이부터 말씀드렸는데, 주거분리라서는 말 그대로 보세요.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어떻게? 소득 계층별로 하는 이야기에서 고소계층, 저소계층처럼 소득 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주거분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 우리 이래서 알죠. 이것은 일정 지역이 있어요. 일정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고소계층 그리고 저소계층, 소득계층이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거지가 분리 현상이다. 뭐 일정 지역은 부촌, 일정 지역 빈촌처럼 주거지가 분리된 현상을 가리켰을 때 주거 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전 현상이다. 그리고 고소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주거 분리다. 그래서 용어정의 잘 읽으시기 바랬어요. 지금 주거 분리는 근본적으로 뭐 됩니까? 바로 소득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의 문제로 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인문적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주거 분리는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고소계층의 주거지역과 저소계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주거 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어떤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 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로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일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일정 지역인데, 이제 고소계층과 저소계층의 주거지가 분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고소계층이 모여있지요. 여기는 저소계층이 모여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고소계층은 당연히 고가택을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소계층은 저가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고소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이 있죠. 고소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이 있어요. 그럼 내 집도 비록 고가택이지만 주위도 온통 고가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소계층끼리 모이는 이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는 현상을 당했죠. 그러면 저소계층이 모여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내 집도 비록 저가주택이지만 주위도 온통 저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이걸 흔히 볼 때 우리가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리고 고소계층끼리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 다음 저소계층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계 근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먼저 이처럼 경계 근처입니다. 경계 근처에 여기 보세요. 내 집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 집은 비록 고가택이지요. 그럼 고가택인데 주위가 온통 저가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계 근처는 고가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경계 근처에 있는 저가주택이에요. 그럼 경계 근처는 저가주택이다. 비록 내 집은 저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 경계 근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은
비록 내 집은 고가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저가택이니까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지죠. 그러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은 비록 내 집은 저가택을 할지라도 주위가 온통 고가택이니까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정의 외벽과 외부 경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계 근처에는 고가택은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이야.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가치는 높아지겠죠.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자,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고소계층이나 저소계층, 그 모두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거불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계층이에요. 그럼 어떤 고소계층이 참 정의 외벽권을 얻고자 하겠죠. 또한 부의 외벽권은 차단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소계층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의 외벽권 최대한 획득하려 하고 부의 외벽권 최대한 차단시키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거분리가 비롯되는 건데 이는 특히 이제 고소계층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그럼 고소계층의 입장에서 정의 외벽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어때?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겠죠. 또한 부의 외벽과를 차단시켰을 때 저소계층가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 이제 정의 외벽과는 최대한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의 외벽과는 최대한 피하려 한다. 차단시키는 동기에 있을 때 주거분리가 비롯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주거분리를 주던 세력은 어때? 고소계층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보세요. 고소계층 주거적과 인접한 저소계층 주택은 이래 돼 있죠. 자, 보세요. 고소계층 주거적과 인접했어요. 경계 근처에는 저소계층 주택, 저가택이네요. 참 경계 근처는 저가택은 어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할증, 가치 높아지겠죠? 할증돼서 거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소계층 주거적과 인접한 고소계층 주택은 경계 근처는 고가택이네요. 경계 근처는 고가택은 부정적인 받겠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다음 조금 더 구체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경계 근처는 고가택입니다. 경계 근처 고가택은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경계 근처는 고가택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개보수 비용과 개보수 이후에 가치 상승분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해보면 개보수 비용이 더 클까요? 가치 상승이 더 클까요? 사실 경계 근처지 우리 고가택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보수 비용이 더 클까요? 가치 상승이 더 클까요? 당연히 개보수 비용이 더 크겠지요.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개보수 비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1,000만 원 들여서 고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치면 안 고치겠지요. 그래서 경계 근처에 있는 고가택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이 어때?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즉 고가 주택에서 저가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당초에 고가택은 누가 사용했어요? 고소계층이 사용을 했겠죠. 이제 저가택으로 전되면 고소계층이 떠나겠죠. 떠나고 이 택이 어때?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가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택을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저가택으로 전환됐으니까 저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즉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 현상이라는 이야기. 즉 고소계층이 사용한 주택을 이제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되었다. 결국 위의 사로 떨어졌잖아요. 어떤 현상? 하향 여월한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하향 여월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세요. 당초에는 이 택을 누가 사용했어요? 고소계층이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하겠지요. 그럼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저소계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자 보세요. 고소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저소계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뭐라고 하느냐? 신범에 따라서 침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침입. 그리고 하향 여월한 과정을 통해서 침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당초에는 여기가 경계 근처였어요. 경계 근처인데, 이제 어때? 경계 근처는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여기가 또 경계가 돼버리겠지요. 그럼 경계 근처는 고가택은 어때?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결국 하향 여과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향 여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초에는 고속계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떤 저속계층 지역으로 바뀌어 가겠죠. 지금 바뀌어오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가 계승 또는 어때 승계 또는 어때 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질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때? 침입. 이래서 이질적 요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과정을 가르쳤을 때 계승 또는 승계 또는 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하향 여과에서 침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하향 여과가 이루어진다면 계승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침입과 계승의 논리는 주택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침입, 계승 이론에서 주거지의 입지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이제 하향 여과정이 계속되면, 지금 하향 여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이루어지면 고속계층 주거적은 어때? 점차 저속계층 주거적으로 어때? 바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주거 분리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정의 외비 효과는 편익은 최대한 추구 얻고자 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의 외비 효과로 인한 피해는 어때? 피해야 된다. 이런 동에서 비롯되어진다 생각하시고 주거 분리를 주던 건 어때? 고속계층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 3번 내용입니다. 자, 경계 근처에는 저소계층 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계 근처에는 저가택 어때? 할증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경계 근처에는 고소계층 주택입니다. 고가택은 어때?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저희 지금까지 침입 계승의 원리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네. 자, 주택 시장에서도 침입과 계승 논리는 어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침입 계승 이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어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정 지역에 이질적 요소가 유입된다는 이야기. 이것은 현상을 어때? 우리가 침범에 따라서 침입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것은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이걸 어때? 우리가 계승 또는 승계 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정을 통하여 고소계층 주거적으로 저소계층이 유입된 현상은 뭡니까? 침입이지요. 다음 지속적인 침입, 지속적인 하향 여과 이로 해서 고소계층 주거적이 저소계층 주거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도 살펴드렸어요. 자, 용어 정리 한 번 더 합시다. 동그라 3번 한 번 더 보세요. 자, 하향 여과정을 통해서 고소계층 주거적으로 저소계층이 유입 들어오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야. 이건 뭡니까? 침입이 되겠지요. 다음 활발한 침입, 즉 활발한 하향 여과 이로 해서 고소계층 주거적이 저소계층 주거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뭡니까? 계승 또는 승계 천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거분리 여기까지는 다 맞춰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맞춰드리고 다음 여름 교재 기본서입니다.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면요. 자, 17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네, 기본서 1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중간쯤에 OX 문제 들어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어때? 용어 정리하고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보세요. 1번. 자, 주택의 여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 봅시다.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지요. 그죠?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이 택이, 고가주택이었어요. 그럼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에 고가주택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계층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리고 저가트로 전되면 고소계층이 떠나겠지요. 그리고 이때 뭡니까? 빈집이 되겠지요. 빈집이 된다. 이 빈집을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계층이 사용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향여과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가의 발생. 이 자체는 여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질문 다시 보세요.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잘못되어 있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공가의 발생 이 자체가 여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죠? 다음 3번 봅시다. 주택의 여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이러겠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은 하향 여과란 과정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하향력 이루어서 고가주택이 저가도 전환되면 하향력은 아래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에서 저가도 전환되면 고가주택이 부족하겠죠. 이때 고가주택은 신축이란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처럼 저가주택은 하향 여론 과정, 고가주택은 신축이란 과정에서 공급이 된다면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고 주택의 공급 양이 증가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보세요. 뒷집은 주택의 주거의 질 개선한 효과가 있다. 질적수준 향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4번 봅시다. 주택의 하향 여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저가주택은 하향 여건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증가한다. 4번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보세요.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 부근의 저속층 주택은 이래 되어 있죠. 그럼 경계 근처에 저가주택이에요. 그럼 내 집은 비록 저가주택이지만 주위가 온통 호가주택이죠. 그럼 외적인 여론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겁니까? 할증되어 거래되는 겁니까? 할증되어 거래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뒷집은 고속층 주택은 경계 근처에 고속층 주택이에요. 그럼 경계 근처에 고가주택은요. 외적인에서 부정적인 받겠죠? 결국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표현되어 있죠. 지금에 할증 잘못되어 있지요. 고속층 주택, 즉 고가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보셔야 되겠죠. 결국 두 군데 말이 바뀐 셈이 되겠네요. 두 군데 말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6번 봅시다.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 같은, 불량주택은 뭡니까? 저가주택이다. 이 생각 잘했지요. 저가주택이 생산된 것은 시장의 실패 기인해서 볼 수 없다. 시장이 실패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저가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주택 공급된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원의 공연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향 여과정의 산물이 되는 거지요. 시장 실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뒷집은 시장 실패 기인해서 볼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봅시다.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 것을 말한다. 보세요. 상위에서 하위로, 즉 고속에서 저속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는 뭐가 됩니까? 하향 여과가 되겠지요. 앞집은 상향 여과 잘못된 표현이죠. 다음 8번 봅시다.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잘했죠. 소득 증가 등에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이 더욱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주택이 필요하니까 저가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축을 통해서 저가주택 공급은 이룰 수가 없다고 우리 가정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 하향 여론 과정에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전환되겠죠. 그래서 앞집은 상향 여과 잘못된 표현이죠.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봅시다.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속 가구의 주택의 사용으로 전환된 것은 이래죠. 그리고 저가주택이 재개발돼서 고가주택으로 전환된다. 위로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 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 상승 크다면 이래 있지요. 그럼 결국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 크다는 이야기예요. 개보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것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실 10번 이 질문 자체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문을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자, 고가주택인데 계보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계보수하니까 고가주택 때 저가표로 전환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떤 상?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집은 하향 여과정이 발생하십니다. 맞지요? 다음 11번 봅시다. 자, 고속층 주거지와 저속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위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다음 12번 보세요. 자,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뉜 현상이다. 아니죠. 주거분리는 근본적으로 주거지가 분리된다 그러죠. 어떻게? 고소계층, 저소계층, 소득 계층 간에 주거지가 분리된 상황이었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소득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다. 그래서 1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네요. 14번. 자, 여고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계층이 그랬죠? 정의 외벽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벽과는 회피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택 여과정 주거분리 관해서 우리 기본서 나와 있는 OX 문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이번은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이제 강의 노트 3절로 넘어갑니다. 강의 노트 3절은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설명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우리 집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예요.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보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어때? 효율적 시장이란다. 자, 이처럼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 이 정보가 가치에 지체 없이, 즉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뭐란다? 효율적 시장이란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그렇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세 가지 있다. 가정인데 과거의 정보라는 게 있고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보는 딱 세 가지가 있다 가정한 거예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과거의 정보라는 것은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나 과거의 부동산 거래량 이처럼 역사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정보를 분산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것은 효율적 시장이다. 이 자체는 주식시장에 먼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설의 형태로 도입됐지만 점차 이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킨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면서 기술적 분석한다 이런 표현 해보시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차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트는 뭐가 들었어요? 과거의 주가라든지 과거의 거래량 이 같은 게 들어있죠.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현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현대 정보로서는 이제 막 공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도는 뭘로 가야 됩니까? 현대 정보로 보셔야 되겠죠. 여하튼 현대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미래 정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는 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개되지 아니했으니까 자기네끼리만 알고 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 또는 사적 정보다. 이래 표현합니다. 지금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생각하시고,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술적 분석. 그다음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어때? 기본적 분석이다 생각하시고, 미래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보가 지체 없이, 즉 신속 정확하게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다음, 효율적 시장은 정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 다음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 같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이 중에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생각하시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 같은 효율적 시장이 있다는 얘기야.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 시장일지라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어때?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 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효율성형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 3번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죠.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신고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정보화돼서 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된 정보가 공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하더라. 그럼 뭡니까?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효율적 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반영돼 있어서 세 가지인데, 일단 효율적 시장에서는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이다. 이걸 잘 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은 봅시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지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우리 정보에는 뭐가 됐습니까?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 오로지 정보에는 세 가지만 있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냐, 여기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된 정보가 돼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반영된 정보는 뭡니까? 과거의 정보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이다.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으로 돼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즉 기술적 분석,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 돼 이미 가치에 반영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의 정보,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만이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는 뭡니까?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이들한테 반영 안 됐겠지요. 그렇죠?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영되지 아니한 현재 정보, 미래 정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이제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치 때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요. 이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 분석한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란다 생각하시고, 지금 준강성 효율적에서는 반영된 정보인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 정보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뭡니까? 미래 정보가 되겠지요. 좀 반영되지 않은 미래 정보.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 여기까지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어때? 아주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강하다는 이야기 강하다. 그래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현재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강성 효율 시장에서는 이처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으니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보 이용이 존재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분 통해서 영어부터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 강조하는 개념을 했죠.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여기 따라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구분이 된다.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 생각하시고, 오로지 과거의 정보만이 가격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 시장이 뭡니까? 약성. 다음 과거, 현재 여기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준강성. 다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게 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약성, 준강성, 강성 어떤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또 반영된 정보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만 강성 효율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먼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의 정도를 따져본다면 약성 효율적 시장보다는 정보 효율성은 준강성이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지요. 이보다는 모든 정보가 반영된 강성 효율적 시장이 정보 효율성은 더욱더 뛰어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보 효율성이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이 시장은 이제 모든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부합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는 쉽게 생각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때?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강성 효율시장은 강성 효율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어때? 약성, 준강성이다. 그럼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이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학자들이 준강성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성, 준강성 여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래서 정보 비용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기 메모해드린 내용이네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된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때?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가 들었죠. 약성, 준강성, 강성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효율적 시장이라 할지라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어떤 형태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효율성 정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어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약성, 그리고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자, 과거의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가 됩니까? 네,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다음,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은 어때? 준강성이 되겠지요. 다음,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과정에 가장 부합된 시장이 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어떠한 효율적 시장이 갈지라도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강성 효율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러분 기본서 176페이지예요. 기본서 176페이지 OX 문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끊어보세요. 끊어보시고, 그 다음 봅시다. 정상 이윤을 초과한 이윤을 나와 있죠. 이때 잘 보세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바로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할 수 있겠죠. 초과 이윤. 결국 1번 질문은 이 내용이네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때?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된 정보니까 일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1번 잘못된 내용이어서 1번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상 이윤을 초과한 이윤이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2번 봅시다. 여튼 1번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2번 봅시다. 자, 준강성 효율성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된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결국 준강성은 어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좀 보세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투자해도 초과율 얻을 수 없다. 자, 현 정보 분석을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해서 초과율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죠? 만fi 되겠습니다. 3번. 자,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가져간다면 새로운 정보는 공개된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자, 보세요.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공개된 정보니까 뭡니까? 현재 정보가 되겠지요. 그렇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가져간다면 현재 정보로 돼 신속도가 반영이 되겠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이 됐고 4번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강성 효율성은 모든 정보가 가치에 신속 정확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4번도 잘못된 표현이네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5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성을 가져간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약성, 중강성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강성 효율성이 가져간다면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어때? 불가능하다. 맞지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6번 봅시다.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자, 공표된 것이면 뭡니까? 현재의 정보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면 뭡니까? 미래의 정보가 되겠네요. 자, 지금 자, 현 정보, 미래 정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 결국은 뭡니까? 미래 정보, 여기까지 가치에 반영이 있다. 이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겠지요. 자, 지금 중강성 잘못되어 있지요. 다음 7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강성 효율성은 나타나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약성, 중강성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여기 때 잘못된 표현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약성, 중강성 여기까지니까 반영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반영되지 아니한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째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다 살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드리겠는데, 자, 여기 봅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이래서 하세요. 할당.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allocation,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번역하면서 할당, 이런 표현을 써요. 쉽게 생각하면 배분입니다. 배분. 그래서 할당 효율적인 것은 자원의 할당.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자원의 할당,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성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라면 이는 할당 효율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성은 근본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한다. 오로지 정상이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한 정보 비용과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의 초과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어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성은 초과이윤이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라면 할당 효율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한 정보 비용과 같아진다면 이때는 더 이상의 초과이윤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때는 어때? 할당 효율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우리 지금 문제 살펴봤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보세요. 초과이윤 존재치 않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그래서 자, 초과이윤도 0이 되겠고 정보 비용도 0이 되니까 당연히 같아지겠죠. 결국 초과이윤 존재하니까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이렇게 한 정보비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정보비용도 존재하는데 이 초과 이윤과 이렇게한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이때는 어때?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할당 시장이 되면 더 이상의 초과 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정보 관련한 투기도 발생치 않는다 할 수 있겠죠. 정보 관련한 투기도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 이윤도 존재하고 정보 현재인데 이때 초과 이윤이 이렇게 정보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 자, 보세요.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비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초과 이윤이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겠지요. 이 같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라는 투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전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잘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지요.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초과 이윤과 이렇게한 정보 비용이 같았을 경우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부동산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 시장이 된다면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음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고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서 있을까? 시장이 불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 된다면 이땐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이고 투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 토대에서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여보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 시장이 된다 그랬지요. 다음 할당 효율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 시장이면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겠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결국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용어 살펴봅시다. 자원의 할당이,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 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되어있죠? 근본적으로 할당 효율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지요. 이 점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러분 기본서 18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본서 180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점에 OX 지문 2개 들어있죠? 간단히 살펴봅시다.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없다. 아니지요. 비록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1번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보세요. 가격이, 자, 과소평가되어 있거나 과대평가된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초과이윤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국은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뭡니까? 결국은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라면 이는 할당유리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앞집은 할당유리시장 잘못된 이야기죠. 이는 할당유리시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되죠. 자, 할당유리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유리시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H침은 여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계산기 사용법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공지를 좀 해드렸죠? 오늘은 계산기 꼭 좀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산기 꺼내놓으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